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OTT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사람에게 이거 시즌1에서 결말 안 나고 시즌5까지 40편 더 질질 끝나? 라고 말하면 분명히 김이 팍 새버릴 겁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 방법은 그 영화의 결말을 얘기해버리는 거죠. 누구도 그 결말을 빨리 알고 싶진 않을 겁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전개 자체를 즐기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는 답부터 얻으려 합니다. 스스로 그 답을 찾아낼 기회가 있는데도 말이죠. 무언가를 가르쳐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네가 스스로 찾아봐 라고 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죠. 결말을 얘기하는 것이 영화와 드라마의 흥미를 반감시키는 것처럼 정답을 얘기하는 것도 배움의 흥미를 꺾어버리는 거죠. 바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즐기는 것. 2시간짜리 영화처럼 16부작 드라마처럼 배움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시 6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부터 나갑니다. 정답은 4글자인데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와 함께하는 돈줄 상담소 잘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 차례 아마 각인이 된 용어일 텐데요. 오늘 2부에서도 김경필 멘토 만나는 날이죠. 여러 지출사항 같이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한 가족이 먹거리에 대해서 얼마나 그 비용을 쓰고 있는지 그 비중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게 되죠. 가계의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수치입니다. 독일의 통계학자인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지수 혹은 이 계수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4글자 혹은 앞에 2글자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비슷한 발음으로는 이제 엔젤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녀 보육비, 교육비의 비중을 뜻합니다. 엔젤 계수 아니고 조금 발음은 비슷하긴 합니다만 독일 사람 이름 느낌이 나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9730, 샵 9730 문자 메시지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특히 서영민 기자가 쓴 삼성전자 시그널이라는 책도 하루에 5분씩 보내드리고 있죠. 말머리에 책 신청 이렇게 달아서 사연도 같이 엮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 미국 연준 그 FOMC의 의사록이 나왔어요. 네. 예상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속하고 있어서 기준금리 당분간 동결하겠다라고 했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경우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고 다수의 의원들, many participant가 언급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약간의 우려도 표현했는데요. 무역 및 이민 정책의 변화 가능성, 공급망 교란, 예상보다 강한 가계 지출이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는 관세 전쟁 같은 거예요. 이게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점에서 연준은 지켜보겠다라고 한 거죠. 의사록 공개되기 전까지 미국 증시는 약간 좀 움츠러 있다가 공개된 이후에 별거 없네 좀 안심하는 흐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파적 기조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거 원래 예상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가 0.16, S&P 500 0.24% 올랐고요. S&P 500은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나스닥도 0.07%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 6,144포인트까지 올라갔네요.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 증시도 나쁘진 않아요. 어제도 네. 코스피가 많이 올랐었고 오늘은 좀 보합권에 있긴 하네요. 네,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올해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2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 상승률이 압도적이죠. 좋아요. 정말 네. 좋아요. 오랜만에 보는 흐름. 네, 최근까지 S&P 500이 올 들어서 3.8% 올랐고요. 나스닥이 5.5 올랐어요. 네. 근데 코스피가 11.3, 코스닥이 14.1% 올랐습니다. 그 제가 이걸 지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언제나 이 소위 말하는 이 개미가 떠나고 나야지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그 요즘 우스갯소리로 네. 국장 이제 국내 국장 시장, 탈출. 그러니까 국장이라는 표현이 뭔가 증시를 폄훼하는 그런 안 좋은 표현으로 좀 변질이 돼서 안타깝기는 한데 이게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다. 그래서 한국 개미들이 그쵸. 많이 가 있는 곳 그곳이 국장이다. 국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에서 네. 하더라고요. 아, 뭐 약간 자조적인 표현일 텐데 네. 어쨌든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약간 이른바 이게 몰려가는 장이 안 좋은 게 조금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래서 올해는 좀 이번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감을 높이게 됩니다. 그게 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포함한 연금이 어제 19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최장 순매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예. 와, 지난해 12월 27일부터요. 33거래일간 그러니까 올 들어서는 하루도 안 빼고 매일매일 산 거예요. 예. 순매수로. 네, 규모로 보자면 3조 1천억 정도 되고요. 하루 네. 평균에 948억 원.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한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인 거죠. 연기금 자금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장기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샀다 팔았다 안 해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의 안정성을 높이는 이쪽의 지수 버팀목 역할을 하는데 사실 지난해 보자면요. 국민연금, 연기금 대표죠. 국내 주식 비중 줄였고요. 해외 네. 주식 비중 늘렸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실 지수 방어를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을 올리긴 했는데 이른바 국장에 투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조금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미웠죠. 왜 자꾸 파는 거야 싶었으니까. 근데 뭐 사실 그 비중이라는 게 국내 주식이 많이 빠져서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네네. 비중이 축소된 것도 있고 미국 주식은 많이 올라서 미국 증시 어떤 주식 비중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계획을 봤더니 이 국내와 해외 주식 비중 목표를 각각 14.9 올해 연말까지 35.9를 채운다라고 했어요. 네. 지난해보다 국내는 목표치가 낮아지고 해외는 높아졌는데 그런데 제가 14.9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내 연금이 들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을 봤더니 12%예요. 그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아직 3%포인트나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연금 운용 규모가 한 1,146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요거 3%다라고 하면 네. 와 최소 30조 이상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감이 참 들죠. 물론 이제 증시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전제하에 네. 순매수 종목을 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요 순으로 샀어요. 요 순을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시가총액 순으로 샀구나라는 느낌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특정 업종을 선호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어쨌든 우리 국장, 시장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된 그 기사가 또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또 무슨 그러니까 맨날 이게 좋아합니다 진짜. 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자동차 관세는 4월 2일쯤에 발표한다라고 했었는데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걸로도 풀이가 되고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겠네요. 매일매일 진짜 그 이른바 그 트럼프의 X 계정이나 그 트루스 소셜 거기 계정을 매일매일 지켜봐야 될 것 그 같아요. SNS를. 네. 그래서 오늘 뭐 한 달 안에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국내 기업 가운데 일단 자동차 비상입니다. 수입 자동차에 관세 물리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 뭐 이 발언은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해 대선이나 당선 이후에도 계속 관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예상한 게 그러면 한 보편 관세 10% 수준을 예상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소 25%라고 했잖아요. 와, 25% 관세 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차값이 4분의 1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차의 경쟁력, 가격 경쟁력 당연히 상실되겠죠. 우리 현대차, 기아, 한국 GM 등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차량이 모두 144만 대입니다. 네. 현대차하고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한 170만 대 가운데 60%를 한국에서 생산했어요. 네.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84%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동차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네. 미국 향이에요.
자동차는 한국 대미 수출액의 27% 1등입니다. 1등. 그런데 여기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산술적으로 25%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울산에서 만든 투싼이 있습니다. 네. 이북 판매 가격이 28,000달러부터 이제 돼요. 여기에 25% 붙으면 대당 한 5,000달러 비싸져요. 그러면 이게 이 5,000달러 비싸지는 걸 소비자 가격에 100% 전가하진 않겠죠. 어느 정도 그 이익을 줄이면서 가격을 낮출 겁니다. 차값 인상폭을 최소한 대신에 이익을 줄이는 선택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현대차, 기아 뭐 영업이익 줄어들겠죠. S&P가 추정해봤더니 한 최대 19%는 줄어들 것 같다라고 했고요.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만약에 25% 관세 부과하면 연간 총 수출액이 18.6%나 줄어들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 어떤 좀 대안을 택할 텐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실은 관세가 목적이 아니라 네. 관세를 지렛대로 해서 뭔가 또 다른 이제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오려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25% 관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이거 소비자 가격에 다 전가하진 않겠지만 가격이 오를 것은 불보듯 뻔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1년에 팔린 자동차 1,600만 대 가운데 현지 생산 물량이 800만 대예요. 그럼 나머지 800만 대 가격, 차값이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인플레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트럼프가 왜 당선이 됐나요? 인플레 때문에 결국 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를 네. 탓하면서. 그래서 협상용 카드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미국의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외국 기업입니다.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관세 물기 싫지?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지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기업이 미국의 추가 공장 설립을 검토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공장이 있잖아요. 그 있는 공장의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한다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조지아주에 있는 그 공장 생산 능력이 연 30만 대인데 이거 올해 50만 대로 높이기로 했어요. 그럼 이런 걸 얘기하면 이게 정말 그 트럼프 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린국 궁피파 정책, 근린 외교 정책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잘 살고 그렇죠. 이웃 나라를 가난하게 만든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미국 생산량 만약에 늘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내 생산량은 그만큼 줄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판매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이상 총 합은 약간 한정돼 있는데 미국 생산 늘리면 우리 생산은 줄여야 돼요. 그래서 69만 대 수준이던 현대차, 기아 미국 생산량 120만 대가 됐다 치면 국내 생산 물량 50만 대 가까이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차, 부품, 소재 협력사, 자동차 생태계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한국 GM이요. 국내 생산 물량 84%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본사가 관세 피해서 GM 물량 미국 공장 돌리면 거의 여기는 문 닫아야 될 판입니다.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고 그러게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생태계라고 하는 그 밸류체인 협력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소기업들이 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걸로 같이 따라가긴 또 재무적인 부담이 또 너무 크고요. 그 부담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멕시코 쪽으로 많이 갔던 건데 그쪽 관세도 또 걱정이 계속되고 있고요. 의약품도 또 타깃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여기도 역시나 25%나 그 이상이 될 거다. 그리고 1년에 걸쳐서 훨씬 더 올릴 거다라고 해서 네. 높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당연히 만약에 여기 의약품에도 관세를 물리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생산 비용 늘어나고 공급망에도 차질을 붙이고요. 특히 그 가운데 이제 셀트리온이요. 이 미국의 국산 바이오시밀러 수출하고 있거든요. 기다렸다는 듯이 홈페이지에 즉각 대응책을 게시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분야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대응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과 관련해 최적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면서 올해 미국 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이미 영향을 최소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제 의약품보다 세액 부담이 적은 원료 의약품 수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SK 바이오팜, 삼성 바이오로지스, 바이오 에피스, 유한양에 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다 기업별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악성 미분양 대책 내놓은 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LH가 직접 지방 악성 미분양에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언제 있었냐?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0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방 건설 투자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산, 대전, 안산 4조 3천억 규모 철도 지하 사업화를 추진하기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 묶은 게 뭐야?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이에요. 네.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뭐냐면 지역 건설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양극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 완전 지역 경제가 정말 침체 일변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부가 나서야 되겠죠. 네.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내려온 게 15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직접 집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죠. 이미 다 지었는데 팔리지 않는 거니까요. 2만 1,000가구 이상 돼요. 1년 새에 2배로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에 이 악성 미분양이 거의 80%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3천 가구를 사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2010년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때 한 7천 가구 정도 샀었거든요.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단 그 악성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을 매입해서 든든 전세 주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든든 전세 주택은 세입자가 한 시세의 90% 수준에 들어갔고요. 무주택자라고 하면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 6년 채우면 분양 전환도 할 수 있고요. 이러면서 국토부 관계자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간 2분양 주택 사면 뭐 1가구 1주택 주고 뭐 추가 세제 혜택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내놨지만 약간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이 좀 소화되도록 하는 정책이 네. 과거에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그런다고 해서 서울 사람이 추가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살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LH가 직접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약간 이거는 좀 나중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에 어떻게 또 판단이 달라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맞아요. 결국은 건설사 그 악성 재고를 사실상 정부가 떠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매입 비용이 약 3천억이고요. 가구당 1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준공후 미분양 이게 준공까지 됐는데 왜 미분양이 됐을까?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분양가가 비싸든지 아니면 뭐 매수 수요가 없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이 건설사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나서서 계속 살려준다라고 하면 이거 선례를 남기는 거잖아요. 힘들면 나서주겠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건설사가 어떤 자구 노력했는지 이거 진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가계의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어떤 지수 혹은 계수라고 부르는데요. 요 네 글자 혹은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이것 지수가 높다면, 총 지출 중에서 먹거리 지출이 높다면 그게 약간 이제 소득이 낮다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물가 인상 여파에 따라서 이 지수가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죠. 강력한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285님이 저는 링겔 지수라고 부릅니다. 링겔을 맞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네.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예. 9151님 앵그리 지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답답하셔서 화가 나시는 것 같네요. 2629님은 앵앵개수. 앵앵 소리도 납니다. 윤선아님 저희 집은 건장한 중고등 아들 셋, 이것 지수가 참 높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전보영님은 한창 아이가 크려는지 이것저것 먹심을 부리는 걸 보면 귀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딸기를 더 열심히 따야 이 지수가 내려갈 듯합니다라고. 딸기 농사 지으시는군요. 아이들이 참 이것저것 먹는다라고 뭐 사달라고 하면 참 예뻐 보이기는 하는데 또 한쪽으로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지수 이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라는 업체가 조사해 보니까요. 서울 주요 대학 인근의 원룸 월세가 평균 7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평균이. 비싼 곳은 100만 원도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숙집이 최근에 다시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하숙집의 역사 한번 되짚어 볼까요? 라떼 경제사 시간, 경제 전문 뉴미디어 PT의 김정인 이사와 전화로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세요? 잘 모릅니다. 이거 좀 불러드릴 수도 없고 이게 1966년에 나온 곡이라고 하네요. 오. 네. 저는 예전에 가요 무대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네. 하숙의 역사도 꽤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66년이면은 하숙이 굉장히 절정일 때인데요. 근데 이 하숙이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숙이 이제 주인이 제공하는 방과 식사를 포함해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주거 형태인데요. 네. 독채를 딱 주는 게 아니라 주인집에 있는 방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히 1966년에 그 노래가 발표됐을 때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발표됐을 때는 진짜로 정말 이제 주인이랑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인이 밥을 또 차려줍니다. 그래서 식사는 같이 먹기도 하고 따로 네. 먹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하숙은 보통 학생들이 항상 주 고객층이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경성하고 평양에 뭐 고등보통학교, 전문학교 이런 이제 근대화된 교육 시설들이 세워지면서 근데 이제 다들 경성, 뭐 평양 이런 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올라오잖아요. 그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사는 곳이었고요. 고시 준비생도 당연히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932년도에 조선일보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KBS 저녁방송 생생정보 같은 건데 도회지에 오는 신입 학생을 위해서 하숙 구할 때 알아둘 일이 지금 같은 팁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밥 주는 곳으로 하숙을 생각하지 말아라. 굉장히 문화 교양적으로 중요한 하루 종일 지내는 거니까 중요한 곳이다. 해서 부모님이 반드시 하숙집에 먼저 오셔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하숙집에 잡지나 창갓집 같은 게 있는 게 살펴봐라. 주인이 약간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이면 안 오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좀 실리기도 했습니다. 하숙집 잘 고르는 법에 관한 네. 기사가 1932년에 실렸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대학가 중심으로 하숙집이 형성된 건 언제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대학가의 하숙이 많이 늘어난 거는요. 1950년대부터인데요. 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가 사실상 하숙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숙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기도 했는데요. 이제 사범학교, 경남 진주 같은 경우에 사범학교가 세워졌다가 이게 여성만 올 수 있었는데 남녀 공학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2배로 하숙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축제를 열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는 근데 이제 자취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하숙과 자취의 차이를 보면은 네. 하숙은 지금으로 따지면 에어비앤비 비슷해요. 근데 자취는 이제 풀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숙집 풍경 우리가 간접적으로나 볼 수 있는 게 어떤 드라마 속 예전에 응답하라 시리즈에도 잠깐 나왔었고. 네. 근데 보면은 좋은 하숙집에 들어가는 것도 또 경쟁을 뚫어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숙을 하려면 방이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960년대에는
이제 부유층이 남는 방을 하숙집으로 이제 사용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시 대학생은 정말 출세가 보장된 엘리트였잖아요. 네. 대학 진학률이 정말 얼마 안 되던 시절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집안에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면학 분위기가 유지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일부러 하숙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유층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 학생들도 하숙을 이제 하숙을 정말 친다고 하는데 학생들도 하숙을 치는 집이 부유층인지 아니면 이제 생계형인지에 따라서 같은 돈을 내고도 이제 뭔가 이제 뭐 예를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서비스죠. 하숙 네. 서비스의 질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아, 굉장히 이제 좀 어떤 좋은 학습집이 있나 하는 정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네. 친절하고 집이 좋고 뭔가 반찬을 많이 주는 하숙집이 있으면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인맥으로 좀 물려주기도 하고요. 하숙집 주인 입장에서도 레퍼런스 체크가 된 학생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모범적인 제가 학생.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보장을 하는데 제 후배는 정말 이제 뭐 외박도 안 하고 좀 조용한 사람이고 집안에서 참 내향적입니다. 이러면 이제 하숙집 주인도 좋으니까 이제 물려주기도 했죠. 근데 또 학생 입장에서 보면 집을 고를 때도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월세 한 달에 뭐 하숙비 얼마나 내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네네. 앞에서 이야기한 것도 이제 밥도 중요한 거고. 그렇죠. 김미성님이 70년대 우리 집이 하숙을 했어요. 엄마 음식 솜씨가 좋아서 인기가 많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근데 그 중요한 그 비용 얘기를 어떻게 뭐 빠뜨릴 수가 없어요. 한 달 하숙비는 얼마나 됐을까요? 시대별로? 네, 한 달 하숙비는 도시별로 사실 좀 많이 다르기는 했습니다. 도시별로 그때는 대학에 거점 대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서울 기준으로 보자면 1950년대에는 월에 한 1,000환에서 2,000환 정도 했었는데 쌀 한 가마니가 3,000환 정도 하던 시절입니다. 1960년대에는 월 200원에서 500원 정도 했는데 라면 한 봉지에 10원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무직 월급이 한 3,000원 정도 하던 시절이니까 뭐 주거비가 월급의 한 10%에서 15% 정도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밥값 포함입니까? 밥값 포함? 네, 다 포함이죠. 밥값 포함. 네. 근데 이제 점심은 안 줍니다. 네. 네, 그래서 1970년대에는 뭐 최대 15,000원까지 했는데요. 서울대 등록금이 연 10만 원, 사립 때는 20만 원 정도 하던 때여서 조금 이제 올라갔죠. 네. 고시원이 좀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때 1980년대에는 식사 없는 자취형 하숙이 좀 등장을 하고 월세형 원룸도 보급이 됐는데 이러면서 점점 양쪽 다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죠. 한쪽은 이제 집에 사람을 들이고 식사를 주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한쪽은 이제 비용이 좀 부담스럽고 이런 모습이 1980년대부터 좀 보입니다. 신승호 님이 술 마신 다음 날 카레가 나오면 힘들었죠. 이렇게 이거 뭐 하숙집 아주머니가 뭐 그것까지 신경 써드려야 됩니까? 예. 그게 다 또 추억이기도 하고 지켜야 될 그 규칙 같은 것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같이 같은 집에서 지내는 거잖아요. 하숙생이 또 한두 명도 아닌 집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식사 시간하고 통금이죠. 그래서 외박 금지를 하는 하숙집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부모님과 하숙집 주인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체크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점심은 학생이 해결을 하고요. 부엌은 또 사용이 금지된 하숙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성 친구 방문 금지된 하숙집도 많았고요. 그래서 하숙생이 많아지니까 좀 질서를 잡아야 해가지고 한 하숙집에 학생 한 명만 받는 게 아니라 방이 한 2개, 3개 남는다. 그러면 이제 또 많이 받기도 했기 때문에 입주식, 신고식 이런 것들을 있어가지고 하숙생들끼리 질서를 잡고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신문 보도를 보면 연장자 중심의 질서를 만들고 생활체육을 하면서 살면 좋은 하숙 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같이 체조하고. 네. 그 시절 약간 드라마에서 봤던 풍경이 또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그러다가 네. 점점 이 하숙 문화도 좀 사그라들었잖아요. 언제부터일까요? 이제 1970년대까지만 해도 기숙사나 자취보다 하숙이 인기였는데요. 네. 이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좀 해결이 되고 난 후에는 자취가 인기를 얻게 됩니다. 역시 사람이 배가 부르면 좀 개성과 사생활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좀 산업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편의점이나 배달 음식, 외식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자취가 정말 편해진 면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편의점이 없으면 자취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그 고도 성장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로 소비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자취가 좀 인기를 얻고 이때쯤 되면은 이제 자본이 좀 쌓이기 때문에 하숙보다 원룸 임대가 건물주에게 훨씬 더 수익성이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되게 됩니다. 진짜 점점 다시 이제 추억 속으로 들어갔고 그 하숙집이 네. 8949님이 그 당시 학생과 저의 처형이 눈이 맞아서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네요. 이렇게. 아, 하숙집에서.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젊은 학생들이니까. 근데 지금도 대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좀 월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월세라는 표현보다는 삭월세, 사글세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것도. 네. 사실 월세하고 사글세는 좀 다른데 월세보다 사글세가 인기였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글세로 표기가 바뀌었다가 이제는 거의 사어가 됐는데요. 예. 이게 월세는 이제 매달 내는 거잖아요. 사글세는 이제 월세를 내가 1년 월세 계약을 했다 그러면 1년어치 월세를 한 번에 내는 거죠. 깔아놓고. 보증금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1980년대 대학가에 많았는데요. 이제 도시 재개발로 전세 매물이 좀 급감을 한 시기였어요, 이때가. 근데 대학생들은 특히 한 학기마다 집을 비우잖아요. 네. 방학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증금 없이 그 한 6개월치, 5개월치 이후로 한 학기분 월세를 목돈으로 내고 살면은 좀 이제 서로 좋은 시기였죠. 집주인도 월세 떼어먹힐 걱정이 없고, 대학생들도 보증금 없이 월세만 이제 주면은 이제 바로 이제 살 수 있고 하니까요. 근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사글세가 왜 없어졌냐면요. 원룸이 생기면서 원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증금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네. 또 굳이 사글세라는 그 중간 정도의 목돈을 내지 않아도 그냥 월세 계약이 편해진 거죠. 근데 하숙비가 오르면요, 이제 사글세 자취방으로 옮겨가는 게 좀 패턴이었는데, 네. 나 하숙 하다가 이제 사글세로 갔어. 사글세로 자취해. 이러면 형편이 좀 안 좋아졌구나. 이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또 하숙 다음으로 등장한 게 고시원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 고시촌 주변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고시원이 대학가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고시원도 생각보다 정말 오래됐어요. 1980년대 초반부터 생겼는데요. 네. 이름처럼 고시생들이 주로 살았던 곳입니다. 사글세처럼요. 하숙살 형편이 안 되면 오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비용을 보면은 1985년 당시에 서울대 주변에서 2인 1실 하숙비가 월 12만 원 정도 했거든요. 네. 식사 포함이잖아요. 독방은 한 16만 원 정도 했고요. 근데 고시원은 월 9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하고 대학생들이 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됐죠.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딱 놓으면 거의 뭐 움직일 틈도 없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1980년대 부동산 개발 그거를 좀 보면요. 네. 그 당시 서울은요, 정말 심각한 주택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1980년하고 1990년 요 10년 만에 인구가 200만 명을 증가해요. 근데 인구는 늘어나는데 일단 주택은 조금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무허가 주택하고 판자촌이 정말 가장 많이 헐리던 시기거든요. 예. 한옥하고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철거가 또 됩니다. 여기 이제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주택 공급은 부족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는 다세대 주택이니까 하숙보다 원룸이 굉장히 이제 편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룸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격 차별이 생기면서 고시원이 수익 모델로 생겨나요. 근데 왜 고시원이냐면 하숙이나 원룸은 여러 명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시원은 굉장히 좁아도 독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조금 이제 집중된다. 참으면 내 맘대로 이제 불 다 켜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형편이 너무 열악하긴 하니까 기사 같은 걸 보면 대학촌의 기형적인 주거 형태 뭐 이런 말이 생기기도 하기는 했죠. 대학촌의 기형적인 주거 형태다 이런 지적도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생겨난 게 그 기숙사인데 기숙사는 네. 진짜 대학생들한테 좀 쾌적한 컨디션을 제공해 줬잖아요. 근데 또 네. 역시 기숙사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치열했고.
굉장히 치열했죠. 그때 당시에 더 치열했습니다. 2024년 기준 4년제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22.6% 정도 되는데요. 근데 한 1970년대로 돌아가면 10%대로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지금은 그래도 이제 워낙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별로 없기는 한데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사정이 좀 달랐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숙사도 별로 없는데 뭔가 이제 그 지방 대도시 아니면 수도권에 대학이 있으면 여기를 이제 그 다른 시골에서 학생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기숙사가 좀 절실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대학들이 돈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그것도 다 부동산인데 그 기숙사를 별로 못 지었죠. 그래서 되게 특이한 주거 형태가 생기는데 지역 동문들이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숙이라고 해서 그 지방 출신 대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학숙을 마련해주기도 했습니다. 학숙. 네, 광주 건물을 하나 지어주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광주광역시하고요,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남도학숙은 지금도 꽤 유명합니다. 이 기숙사하고 학숙은 저렴하고 좋은 대신에 지역 출신 지역이라든지 학교 성적, 가정 형편 등은 조건이 입주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요. 1960년대는 수용률이 한 10% 정도 됐고요. 1970년대에도 15% 이하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또 학생들 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숙사 체계가 좀 많아지면 좋기는 한데 지역 주민분들은 굉장히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좀 나와서 사 먹기도 하고 원룸도 이제 월세로 빌려 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일종의 갈등이 되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하숙이라든지 아니면 원룸 이런 게 지역 경제를, 대학초는 정말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면이 있어가지고요. 또 기숙사 있으면 구내식당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숙사가 생기면 거기 건물주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주변 식당들 짜잘짜잘하게 식당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좀 사라져요. 저도 이제 대학생 때 그런 갈등을 빚는 모습 취재를 갔었는데 이제 조금 학생분들은 집주인들한테 자녀들 생각을 좀 해보시라 이러고 이제 집주인들은 부모님 생각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근데 학령 인구 자체가 줄어가지고 모든 대학가가 황폐해져서 이제 갈등 자체가 생길 일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앞서서 서울 지역 원룸 평균 가격이 이제 대학가 중심으로 평균이 월 7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원룸 가격 때문에 다시 하숙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서요? 네, 이제 보편적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생기고 있어요. 최근 하숙은 어쨌든 물가가 외식 물가가 굉장히 뛰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값 감당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사는 것보다 또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고 하니까 요새 다시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누구 왔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하숙 이야기, 또 고시촌, 또 원룸, 다양한 또 기숙사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PT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 취소 청구 신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속 취소 신문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합니다. 오늘 오후 5시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합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 거론될 의제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반도체 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등이 꼽힙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 0.6%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7%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상품의 도매가와 수입 가격 등을 말합니다. 양자 컴퓨팅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구글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각 19일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팅 칩 마요나라 1을 공개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막대한 양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미래 혁신 기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분명히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같은 걸 겪고 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거짓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서 오류가 나는 그 이유도 크다는데요. 진짜 생각일까요? 이 진짜 생각을 방해하는 각종도 함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개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생각의 오류를 네, 맞습니다. 짚어주신다고 네네네. 하는데요. 중요한 거 인과관계. 그렇습니다. 여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고. 네.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말하면 뭐 다들 아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사실 원인과 결과를 착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착각하는 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랑 혼동하시는 건데요. 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건강하다라는 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건강의 원인인가요? 원인은 아니겠죠. 뭐 도움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운동을 꾸준히 해야 건강해지는 거야. 네네. 운동이 원인, 건강이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건 사실 상관관계거든요. 관련이 있어요, 분명히. 아하. 근데 운동을 해서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건강한 분들이 운동을 더 자주 많이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시면은 생각의 오류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상관관계와 네, 인과관계는 다른 거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착각할 수도 네네네. 있겠고요. 왜 그 돼지 꿈꿔서 복권 산다. 그거는 그거는 사실 뭐 상관관계도 아니고요. 네. 아주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인데 뭐 미역국 먹으면 시험 점수가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 미끄러진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사실 많은 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 믿으시죠? 안 믿죠. 근데 기분은 좀 찜찜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시험 전날 혹은 시험 날 아침에 미역국 안 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해놓고도 참 저도 그러고 있네요.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 아는데요.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혹시나 하는 위험을. 돼지 꿈꾸면 복권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샀는데 내가 생각했던 번호가 당첨되면 나오면 어떡하지? 그건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될 거야. 네네네. 심하면 원인과 결과로까지도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고. 네. 근데 이거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이게 이런 오류에 이런 함정에 자주 빠지잖아요. 굉장히 그럴까요? 자주 빠집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왜냐하면 설명을 못 하잖아요. 네네네.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그래? 근데 딱히 설명할 말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주변에서 내가 왜인지 모르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이유를 모르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요. 심지어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요. 거기서 잘못된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혹은 만들어내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한때 유행했던 평행 이론입니다. 평행 이론? 네. 네. 뭐 예를 들면 링컨과 케네디의 평행 이론이라던가 그런 거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예. 아무 근거도 없는데 왠지 그렇게 설명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죠. 네네. 똑같이 30대 때 뭐 했고. 맞아요. 똑같이 40대 때 무슨 일이 벌어졌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빨리 이유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네. 없으면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또 막 음모론에 심취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원인을 찾았으니까. 심지어는 갑자기 특정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럼 이제 이런 말 하죠. 뉴스도 없고 공시도 없고 그러면 이거 세력의 조작이다. 뭔가 그렇게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마음이 편하지. 네네네. 그런 거였군요. 또 하나가 참 기억도 많이 좀 왜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헷갈리는 걸 넘어서서
당시에는 분명 이거였어라고 네. 내가 내 머릿속에서 결론을 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 네. 깨닫는 때가 오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기억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주로 기억을 하고요. 네. 세부적인 건 다 생략해 버립니다. 제가 2주 전에 혹시 출연했던 건 기억하시죠? 네네. 네. 예. 어떤 옷 입고 왔는지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김태훈 교수님이 잘생겼다는 것까지만 제가 기억을 해서. 고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출연한 거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죠. 네. 근데 제가 입고 왔던 옷이 무슨 색깔이었는지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엄청 뭐 반짝이 옷 혹은 샌 노란색 옷을 입고 오셨으면 기억을 하겠죠. 그렇죠. 제가 네. 예를 들어서 머리띠를 하고 왔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기억하십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생략해 버리거든요. 아 생략. 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재구성을 합니다. 아 머릿속에서. 네. 뭐 항상 그런 옷 입고 다니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의 뇌 용량도 한계가 있고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불필요한 그 네. 퍼즐은 비워놓고 그렇죠. 나중에 내가 편의대로 그 퍼즐을 아무거나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네네네. 어. 근데 이게 목적에 따라서는 제가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목격자 증언 들을 때요. 그날 몇 시 몇 분에 왔는지 어떤 색깔 옷을 입고 왔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로 기억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걸 상징하는 뭐 빨간색 넥타이냐 파란색 넥타이냐. 근데 저 사람은 늘 어떤 색을 착용을 하니까 어떤 현장에도 무슨 색 넥타이를 차고 있었을 거야.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아 이게 뭐 참 이 머릿속에 그 퍼즐을 끼워 맞추는 것도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편향이 있고 네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AI도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생성형 AI니까 사람이 생성하라고 하니까 뭐라도 생성을 하는 건데 네. 그거 역시 어떻게 보면 사람이랑 닮은 거네요. 뭐 비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제는 다르지만 네. 네,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근데 그게 오류일 수도 네, 있다라는 네.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친구들끼리 네.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그때 분명히 이 상황에서 이랬었잖아. 네. 근데 다른 친구는 똑같은 장면에 그 상황에 있었는데도 완전히 다르게 그걸 기억을 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기억의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해볼게요. 근데 목격자가 2명 있습니다. 네. 한 명은 저기서 뭔가 되게 빠르게 달려오는 차를 처음부터 보고 있었어요. 저 차가 왜 이렇게 빨리 달려오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한 명은 그 피해자가 친구예요. 그 네.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난 겁니다. 예. 그러면 둘이 본 거는 달라요. 관점에 따라서. 네, 둘 다 목격자지만 둘이 전혀 다른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점이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시선의 각도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 네. 음, 게다가 내가 본 거에 대한 확신이 사람들이 굉장히 커요. 내가 본 게 확실해. 네. 내가 봤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해봤다니까. 아 근데 그게 교통사고로 따지면은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네. 일단은 나는 내가 본 게 정확해. 그렇죠. 이게 꼭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봤느냐, 왜 봤느냐, 뭘 하다가 봤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그렇죠. 봤어. 일상생활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기는 한데 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본 게 내가 들은 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상대방이 엉뚱한 기억을 한다, 네. 엉뚱한 소리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자기의 주장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나면 네. 바뀌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그렇거든요. 확증 편향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내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만 계속 받아들이고 그쵸.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는 거. 배척하고. 네. 근데 이게 이제 특히 사회적으로 편가르기가 심한 경우에는 확증 편향이 되게 세게 나타납니다. 특히 요즘 대한민국이 좀 안타깝게도 네. 그런 일이 좀 많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내가 진실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꺾으려고 먼저 하면 설득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예 말도 안 통하죠. 그쵸, 귀 닫아버리니까. 그쵸.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일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선이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먼저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파악을 해야 무언가 단서라도 찾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야, 네가 아는 건 잘못된 거야. 진실을 알려줄게. 내가 유튜브에서 봤다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조바심 내지 말고 다가가셔야 돼요. 서서히. 근데 그것도 상대방도 그러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네. 나는 다가가지만 네. 상대방은 뭐 이를 악물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참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한쪽이 조금 계속 경청해주고 들어주면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들어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문 틈이라도 열어놔야 되는데 서로가 그냥 스피커 소리를 더 키우려고만 하고 네네. 있고 막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사람들이 나는 맞고 네가 틀려라고 네, 딱 네. 이분법으로 정해놓잖아요. 답정너처럼. 그렇죠. 네네네.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 사실은 여기선 이게 맞고 여기선 이게 맞고 이렇게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어떤 재판 과정처럼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머리를 너무 많이 써야 되고요. 에너지가 많이 들죠. 네. 그래서 빠른 지름길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고 특히 갈등 상황에서 이런 일이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지름길로 가다 보니까 네.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일단 그건 인정 자체를 인간은 하지 않는 게 또 본성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의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팁을 정리해 주세요. 저희 오늘 많이 나눴던 내가 봤어라는 말을 자제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만 보실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내 말에 맞장구 치지 않는 사람들을 좀 만나셔야 됩니다. 네.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척할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예전에도 항상 신문을 두 가지 종류로 보되 그럼요. 그게 한쪽 편이 아니라 네. 양쪽 날개가 같이 달려. 사실 나비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양쪽 날개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걸 좀 우리가 같이 본인들의 건강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건강 지혜로운 세상을 위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돈줄 상담소로 돌아옵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반. 예비 부부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밌을 겁니다. 10시 5분에 돈줄 상담소로 돌아옵니다.